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직접적으로 한국과 같은 근접 교육국에 또 크게는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6.5% 성장률을 제시한 중국 경제. 오늘 열리는 전인대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쏟아지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 체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견제까지 긴장 속의 세계의 정세와 경제를 자극할 요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재건축 안전진단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집값 상승, 투기 등의 관심사가 집중된 현장이었는데요. 정부가 깐깐하게 투기 수요를 잡고 재건축 붐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의 안전진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시행도 빨리 오늘부터 시행됐는데요. 주차난과 안전 문제 허덕이는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부터 충분히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조건이다까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안전진단의 내용과 효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두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늘 월요일마다 힘이 되는 장바구니 경제 소식 준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8년 3월 5일 비온 뒤 화창한 월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많은 시각들이 또 여러 가지 언론들의 많은 관심사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개막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할 개헌안 통과 예정도 돼 있고요. 황제의 등극, 이런 시황제 시대, 이런 표현까지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계획 나오고 있습니다. 6.5% 안팎의 경제 성장률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 보복 등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반박, 또 중국의 대응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 경제는 어떤 고민들을 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흘러가는 판, 어떤 걸 핵심으로 봐야 될까요?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전인대라는 단어도 사실은 잘 등장하지 않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개헌안 통과인데 언론사 제목이 황제시대 이런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장기 집권 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중국은 이제 당이 통치하는 국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까지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국가수장은 국가원수입니다. 네. 국가원수가 바로 국가주석인데, 네. 이 국가주석이 명목상의 국가원수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김영남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명목상으로 국가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당의 최고 지도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네. 이 국가주석이 연임 규정에 묶여 있었어요. 네네. 이거를 이제 삭제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만 계속 가질 수 있다면 국가 최고 지도자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다. 이런 네. 표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 집권, 어쩌면 제도적으로는 종신 집권도 가능한 거죠. 그러나 네. 기본적으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이 시진핑 현임 국가주석의 성과와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현실화될지는 둘째치고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는 네.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 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의 신시대 여러 가지 청사진 외에도 말씀하신 평가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 오늘 개막해서 11일 날 헌법수정안 처리부터 시작해서 20일 폐막까지 여정이 꽤 깁니다. 네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얘기도 있지만 반부패에 대한 부분 또 경제에 대한 부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 어떤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교수님? 네,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내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부분도 국가주석, 부주석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하게 2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네. 시진핑 사상을 당장
헌법에 삽입할 거다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반부패 사정정국을 계속 이끌기 위해서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한다. 근데 이 네. 국가감찰위원회는 이미 작년부터 중국에서 그 시범 실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게 네.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헌법 조항에 처음으로 네. 당연히 뭐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인데 그게 헌법 조항에는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영도한다라는 그 규절을 집어넣음으로써 네. 당이 바로 국가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제 헌법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겠죠.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빈곤 퇴치에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애를 쓰겠다. 그다음에 개혁 개방을 지속함으로써 금리, 환율, 시장화 개혁의 안정적인 추진 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할 거고요. 특별히 그 공급 측 개혁이라는 게 네네. 있습니다. 네. 국유기업 개혁 모델인데 이 국유기업을 혼합 소유제로 개혁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국유기업은 당연히 국가 거잖아요. 네. 국영 부분뿐만이 아니고 일부는 민영화할 수도 있고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혼합 소유제로 그 경제 활성화를 꾀해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GDP 대비 약 3%의 적자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핵심적인 사항은 올해 예산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인사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번 전인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의 중국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에 다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텐데 말씀하신 부패를 몰아내고 중화 중심주의로 가겠다. 좀 서방 국가들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 6.5% 안팎 이것도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네. 목표치는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게 이번이 13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인데요. 5년 전에 열린 12차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7% 지키기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이 13차 5개년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모두 6.5%에서 7%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무슨 네. 말씀이냐 하면 이제 과거와 같이 GDP 성장론, GDP가 얼마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데서 좀 탈피해서 네. 이제 그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는 것을 이전부터 계속 추구해 왔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올해 6.5% 전후로 경제 성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거에 근저에는 당연히 고도 성장이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고 네. 또한 아직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또 신흥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육성을 하겠다. 네. 내수 쪽의 진작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다 보니까 6.5% 정도 성장이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중국이 이제 2050년에 전면 소강 사회, 그러니까 네. 중산층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역산을 해보면 네. 1년에 한 6.5% 성장이면 그 목표 달성이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이미 한 10년 전에 계획된 그런 네. 내용들을 좀 실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이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은 네. 6.5% 내외를 경제 성장률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헌법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양이 아니라 이제 GDP의 규모가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중국은 끊임없이 경제나 안보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미국과 견주어서 이제는 더 세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최근 무역 전쟁을 거세게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EU,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 마찬가지일 텐데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 세계적인 국가가 되고 세계 제2위의 명실상부한 이제 경제 실체가 됐죠. 그리고 네. 미국과도 경쟁을 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상당 부분 이제 저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체제를 강화하니까 네네. 중국은 우리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또 네. 우리를 밀어달라 이런 표현들을 시진핑 주석이 많이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의 핵심은 자유무역, WTO 체제의 최대 수혜를 입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고 싶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강조하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배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마침 지금까지 통상 압박이 중국에 집중이 돼 있었다가 네.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EU라든가 캐나다 또 뭐 한국 이런 데서도 반미 보호무역 정서가 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공동전선 구축에도 좀 용이하겠죠. 중국 네. 입장에서. 중국이 유리해졌죠. 네. 네,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조에 대한 어떤 선봉장을 자처하면서 그걸 네. 막겠다는 선봉장을 자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전면적인 무역 통상 전쟁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손해가 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일정 부분 견제와 중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들 예를 들면 네. 뭐 미국 국채를 천천히 산다든가 매각한다든가 네. 또 뭐 미국 기업에 대한 덤핑을 우리도 조사하겠다 한다든가 네. 또 상대적으로 이 보호무역 추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중국 중심의 RCEP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영내 포괄적 영내 경제무역 자유협정 네. 이걸 자기네가 이끌면서 지금 뭐 회의를 10번을 했는데도 답보 네. 상태인데 이런 기회에 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 쪽으로 아마 네. 대미 대항 전선을 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사실 중국이 보유한 달러만 해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주도해온 다자간 무역 지금 이제 중국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체제를 키우는 반면에 미국은 계속 그 체제에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입장에 서 있는데 그 주변 상황으로 사실은 논의되는 것들이 어떤 안보, 군사적인 긴장감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극초음속 탄도 같은 신무기를 개발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경제와 안보가 어우러져 있는 힘겨루기에 북한 문제까지 껴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거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는 전망이 있을까라는 걱정들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합을 겨뤄야 그 부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국제적 반발이 거세지만 지금 물러나는 거는 굉장히 또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좀 버텨볼 텐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지금 네. 왜냐하면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맞습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인데 특별히 중국은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전제로 해서 대중 통상 압박을 미국이 지금까지 짜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다라는 네.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미국은 뭐 슈퍼 301조라든지 232조 항, 네, 소위 세이프가드 조항까지 막 들먹이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한데 문제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문제가 분쟁으로 격화가 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 70%가 중간재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대중 압박 중에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지 수입 규제 조치가 확대되면 우리가 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 간의 협력 구도가 약간 틀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에 상당한 한국 정부로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충격파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또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일합을 겨뤄야 되는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우리의 입장 고민이 더 많은 결과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의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도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전 세계에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전인대입니다. 줄임말인데요. 전국 인민대표대회. 이 중국의 국회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중국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회의죠. 22개의 성, 자치구, 직할시,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이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들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한 역할인데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할 수 있고 또 파면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예산, 결산, 심사, 비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쟁, 평화에 대한 결정들도 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내치에 대한 모든 것들, 중국 내부를 어떻게 통치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대외적인 환경입니다. 미국과 중국 대립 과정, 대립의 길을 계속 걷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그 사이에 복잡하게 안보 문제와 함께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충격파를 흡수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 부족하다면 향후 충돌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더 크겠죠. 다양한 논의들이 예상되어 있고요. 헌법에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만큼 중국의 독특한 사회 체제도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열리는 이 기간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생경제 2부 먼저 두 번째 인터뷰 오늘 저희가 아닙니다. 자, 뉴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8분 막 지났습니다. 이 뉴스가 연결이 안 될 뻔해서 저희가 다른 걸로 먼저 대체하려다가 뉴스 예정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수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저희가 중국 소식 열심히 인터뷰를 했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미국도 역시 한치의 양보 없이 보호무역주의로 내닫고 있네요. 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관세와 장벽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미국으로 거침없이 들어오는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물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앞서서 지난 2일에도 무역 전쟁을 하는 건 좋고 이기기 쉽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결정한 이후에 계속 무역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동맹국 등 특정 국가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네. 미국의 이제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회장을 맡고 있는 조슈아 볼턴이라는 사람이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도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런 거는 손 흔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고요. 네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기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승리하고 미국이 패배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긴급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4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통상 관계장관회의를 였는데요. 네. 어제 이 김 부총리가 이제 기재부 간부회에서 개최를 지시하면서 긴급하게 소집이 된 겁니다. 네네. 미국의 보호 무역 조치가 최근 강화되는 것이 한국 기업의 수출 같은 이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미국 내에서도 무리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국제적인 여론은 또 중국 편 참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자, 지난주에 한은 총재 인선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주열 총재가 연임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연임 소식 들린 다음에 네. 오늘 경제부총리하고 만났는데요. 네네. 김 부총리 취임 후에 이제 두 분이 만난 거는 이번 6번째긴 하지만 이 총재 연임 결정 후에는 첫 회동이었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가 또 궁금할 텐데 요새 워낙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뭐 통상 압박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높아서 그런지 이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 두 경제수장이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실물지표가 좀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면서도 네. 대외 경제 여건이 위험 요인이 좀 많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라든가 여기에 대한 각국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든가 아니면 무역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또 유럽이나 일본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돈 푸는 정책을 그렇죠. 펼쳤었는데 이제 거둬들이는 정책으로 바꿀 가능성 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변동성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안으로도 완전 튼튼한 건 아니지만 바깥으로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열려있는 상황이군요. 재건축 안전진단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로도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 시행되더라고요. 네, 정부가 지난달 21일에 발표한 건데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 수렴했고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영업일인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이제 속도감 있게 결정을 한 건데요. 재건축발 집값 상승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무분별한 재건축 막겠다 이런 취지로 네. 재건축을 옥죄고 있는 그런 지금 정부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전진단은 사실 재건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의 안전진단이 거의 이제 신청만 하면 바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안전진단 용역을 계약하는 단지는 이 평가할 때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지는데요. 네. 안전성에 관련된 가중치를 기존에는 20%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절반이 50%를 높이고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하거나 뭐 일조 환경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외관상으로 보기에 좀 노후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평가 비중을 기존에는 40%였는데 이걸 15%로 대폭 줄인 겁니다. 네. 이 지난달에 정부가 이 안전진단 강화안을 발표한 후에 이제 서울시내 재건축 연한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는데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좀 반영해서 이제 뭐 어제 이 시행안을 발표할 때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좀 어렵거나 주차난 때문에 좀 불편한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물총을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절충안을 내놓긴 한 건데요. 그래도 이제 주차난 하나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 주차난이나 화재 예방 이런 것도 문제긴 한데 노후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포항 같은 데 경주도 그렇고 이제 그 지진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진 관련해서 간이 검사에 불과한 이 안전진단에 정밀 내진 성능 평가 이런 거 좀 넣고 네. 안전진단 종합 판정 때 화재 안전 대비도 이런 것들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를 좀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두 번째 인터뷰에서 이 정책과 또 시장의 흐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당 근무 시간 단축도 화제입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삶의 균형 높아졌는데 소상공인은 또 전혀 무관한 이야기 같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네요. 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7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한 달 근로시간이 평균 294.4시간, 네. 평균 휴무일은 3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휴무일을 제외하면 한 달 27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10.9시간 정도 근무한 거라서 네. 뭐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조사는 도매상품 중개업, 뭐 소매업, 음식점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이렇게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한 겁니다. 네. 이 중에서도 특히 음식점업과 소매업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대략 한 11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뭐 이렇게 많이 일했다고 수입이 좋냐? 그렇게 보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최근 한 달 평균 순수입이 354만 2천 원이었고 일하는 시간이 더 길었던 음식점, 소매업 이런 데는 평균 순수입이 291만 원, 뭐 297만 원 뭐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한 해 대기업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이 474만 원이었으니까 뭐 이거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삶에 대한 만족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장시간 노동과 뭐 짧은 여가 그리고 뭐 적은 수입 이런 것 때문인지 소상공인의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4.3점에 그쳤습니다. 예. 이게 지난 2014년 조사 때만 해도 65.9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예, 우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행복감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윤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하면 많은 분들이 관심 가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바로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이 세 글자 얘기해드리면 되게 기대와 우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짜여온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인데 집값 상승 이런 뉴스의 단골 메뉴였죠. 정부가 재건축의 필수 요건인 안전진단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수준이거나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면 재건축은 어렵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권 침해다, 투기를 막을 묘수다 팽팽하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안전진단 내용의 골자가 뭐길래 또 이렇게 다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부동산 흐름은 어떻게 향해 가고 있을까요?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이시죠.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전진단이 화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아니고요. 이게 좀 바뀐다라는 내용이고 강화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요? 그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안전진단을 말하는 건데요. 네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거 환경 평가 점수나 또는 건축 마감이나 노후 설비도 네. 그 점수 또 그다음에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한 점수 그리고 비용 분석 이 네 가지 항목이 큰 항목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주거 환경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40%의 점수를 주면서 열악하면은 이제 재건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걸로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구조안전진단은 20%였는데 네. 이게 50%로 올라갔습니다. 100% 중에서. 네.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아지거나 비용 분석이 높아지거나 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네.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재건축이 어려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자, 이게 구조 안전성 부분이 비중이 전체 20에서 50%로 주거 환경 부분은 40에서 15%. 이게 보통은 지금 오래된 단지들의 불만 사항이라던가 물론 여러 가지 재건축을 통한 이득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사실 주거 환경 아닌가요? 안전성보다는? 그렇죠. 이제 우선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이제 활력이 침체되는 곳을 활력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 도시 재생 사업 속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속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재건축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정비 기반수는 양호하지만은 네.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노후 불량한 것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당초 그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거나 투기에 이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강화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그 재건축을 하는 목적은 세 가지 이유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면은 네. 구조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지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기능이 떨어지지요. 네, 맞습니다. 점점 이제 스마트한 아파트, 소위 말하는 기능적으로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가는데 네네. 예전 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환경 개선 차원에서의 기능 변화. 네. 이것 때문에 재건축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노후화되거나 또는 문제가 되면 그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또는 그렇죠. 경제가 침체됩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적 노후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했는데 네. 이걸 똑같이 배분해야 사실 맞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또 서울 지역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네. 정부가 이제 특별한 대책을 내놓은 게 바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는 사는 사람이 알아서 고쳐서 살아라 이런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래서 재건축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예, 재건축이 어려워진 환경이다. 여러 가지 또 투기적 요소에 대한 고려도 있다. 이후에 좀 다시 자세히 얘기를 나누겠지만 일단은 지금 강남권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음마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목동 단지들도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를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압박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나 소방 같은 이슈를 봤을 때 주민들은 이거 굉장히 필수적인 문제다. 재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긴 상황으로 보자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구조적 안전진단만 20%로 50%로 올렸는데요. 네. 중간에 이제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하면서 이 구조적 안전진단 말고도 네. 이 주차에 대한 문제를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세대당 주차 세대 수가 현재는 0.2% 20% 정도의 점수를 줬던 게 5%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조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6m 이상 되는 도로가 아닌 경우, 네네.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네. 길을 열어놨는데, 네네. 전체적인 점수에서 볼 때는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재건축 확인은 가장 큰 안전진단이 50점이나 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이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구당 1가구 1주차를 할 정도로 이제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모두 다 차가 있기 때문에요. 네. 실제 주택수가 0.4 이하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0.6대 이하일 때는 최하 등급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놨고요. 예. 그러고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점수를 종합해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을 받을 경우에 재건축 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C등급 같은 경우는 조건부 재건축이라고 추진해왔거든요. 네네. 이 조건부 재건축이 사실 막혔어요, 길이. 네. 그래서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나마 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앞서 말씀하신 소방 부분은 조금은 길을 텄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오늘 굉장히 빨리 지금 이 시행을 했더라고요. 이걸 두고서 지금. 네네. 사실은 이달 말 정도에 이제 시행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국토부나 정부가 좀 서두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진정 기미를 잡기 위해서 아마 서두른 거 아닌가. 또 네. 중간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늦춰버리면은 그 사이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와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그렇죠. 가격 차별화 양극화나 네.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빨리 봉합하는 것 같습니다. 예, 봉합을 빨리 해야 된다. 교수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지금 투기나 부동산 과열에 대한 부분들 정부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 고려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집값 상승, 재건축이 네. 좀 끌고 가는 면이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할 때 제일 먼저 부동산 3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펴지거든요. 민간택지에서.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기였습니다. 네. 그걸로 촉발로 해서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북까지도 번지기 시작하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생 뉴딜 정책과 연결돼서 네네. 기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10조씩 투자하는 것이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재건축 시장부터 묶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방까지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침체되거나 안정된 지역도 이게 적용돼요. 네네.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일부 단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천구의 목동 단지라든지 일부 네. 단지에서는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의 재산권 침해 아니냐 네. 또는 행정에 너무 남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가곤 하지만 우선은 하여간 가격을 진정시키는 측면에서 정부가 이걸 조기에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전진단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지역 차등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좀 침체되고 있는 지방 문제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부작용 또 집값 상승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 대응해서 좀 빨리 했다고는 하지만 합의나 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애당초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을 만들었을 때 서울시가 20년이 넘으면은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거든요. 네네. 이것이 30년, 40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30년을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랬다 다시 최근에 와서 40년을 늘릴 것인가라는 공론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안전진단을 강화한 건데. 네네. 사실 낡은 주택을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측면은 몇 가지 측면에서 올 때. 네. 자원 낭비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저층 아파트가 중고층화 되면서 토지 이용률의 극대화, 최유용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요. 집값 상승뿐만 말고도 좋은 점이 있군요. 네, 역시 지역별로 차등화시켜서 제가 가끔 통화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네.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이것도 맞춤형 정책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네. 5층짜리 아파트가 도심지에 그냥 있다면 토지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
재건축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네. 또 예전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북핵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지하 주차장을 바로 대피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이런 문제라든지 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네.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좀 세분화시킨 정책, 뭐 늘상 해주시는 말씀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 부분에 적용돼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되면서 재건축 통과된 쪽과 안 된 쪽의 차이도 클 거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양극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가격 차별화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만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와 네. 통과된 단지 또 네. 신청했는데 나중에 통과될 단지들은 통과되지 않은 단지들과의 가격 차별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들은 언제 재건축이 추진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네. 좀 장기화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꾼 단지의 그 가격 차별화는 상당히 벌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같은 조건인데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문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쪽에서 과도하게 이루어졌던 그간의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줄곧 규제 방향에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도 네. 계획되어 있긴 한데요. 교수님 이런 상황이라면 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또 재건축이 잡히면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 시장의 흐름 달라질까요? 우선은 서울시의 강남적인 서울시의 주택 가격은 잡힐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세 등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이제 진정기를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까지 강화돼서 재건축 시장까지도 침체된다 그러면 안정화된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좀 그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나. 근데 이것이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 또 경제까지 침체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염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 과열에 대한 대응이 아예 시장 자체를 또 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부동산학회장이시죠.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월요일 안 왔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월요일은 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봄날이죠. 조금 봄날이 오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 코너도 오고 있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온다라는 얘기로 오늘 제가 문을 열어봤는데, 자, 비가 좀 오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겨울엔 눈이었잖아요. 이제 좀 봄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게다가 내일이면은 모든 생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요. 네. 이날이 되면은 날이 춥다가 따뜻하다 하다가 결국 봄으로 가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 농촌에서는 이 경칩에 한 해 몸 건강하라고 개구리알을 건져 먹기도 했다고 해요. 좀 무리수네요. 네. 네. 근데 개구리알은 좀 힘들고 네. 고로쇠 나무 수액도 함께 마시기도 했다는데요. 네네. 이 고로쇠 나무 물이 위장병이나 속병에 되게 좋다고 해요. 거기다 이게 일반 물과 비교했을 때 칼슘이 40배, 네. 마그네슘은 30배 넘게 들어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데요. 네네. 특히나 전남 순천이나 남원 쪽 고로쇠 나무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저도 한 번씩 마셔보는데 이 수액이라고 하니까 되게 씁쓸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상당히 달달해가지고 먹을만 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좋은 건 혼자 드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닙니다. 봄이 오는 소식도 이렇게 전해주시니까 많은 분들 고로쇠 나무 수액 한번 또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의 첫 방송으로 이 봄에 먹을 만한 어식백세, 물고기, 수산물 알려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대게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마침 이번 어식백세로 꼽힌 게 도다리와 대게더라고요. 도다리와 대게. 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대게 이야기는 많이 말씀해 드렸으니까 네네. 오늘은 도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 도다리와 관련된 속담으로는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도다리는 봄에, 전어는 가을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다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도다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네. 그 생긴 거는 눈이 한쪽으로 몰려있는 넙치와 아주 흡사한데 네. 눈이 오른쪽에 몰려있으면 도다리고 네. 왼쪽에 몰려있으면 넙치, 광어라고 불리는 넙치입니다. 아, 예. 눈이 왼쪽에 몰려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도다리랑 광어랑 그러면 사실 눈 위치 말고는 좀 비슷하다는 소리인데 네. 뭐 회를 떠서 도다리회 이런 거 잘 없어요. 뭐 이렇게 썰어서 막회 이런 데가 종종 있긴 하던데 잘 없더라고요. 네, 이 도다리는 3월에서 4월 정도가 제철인데 네. 같은 시기에 나오는 쑥과 궁합이 잘 맞아서요. 맞습니다. 도다리 쑥국이 유명해요. 예, 경남 그 통영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생선국인데 향긋한 쑥향이 비린내를 없애준다고 해서 숙취 해소에 좋은 국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조리도 집에서 꽤나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도다리와 쑥 그리고 양념으로 쓸 마늘, 양파, 청양고추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다시마 육수에 된장 풀고 마늘, 양파, 도다리 넣고 끓이다가 쑥과 청양고추로 마무리하시면 금방 완성됩니다. 서울에서는 을지로나 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구도심 쪽에 이런 도다리 쑥국 봄 되면 파는 집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네. 말씀하시던 순간 잊고 있던 즐거움 하나가 떠올라서 제가 저도 모르게 웃게 됐습니다. 자, 요리법까지 알려드려 주셨는데요. 직접 또 파는 곳이 조금 비쌀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침을 삼켜야 돼서. 시작이라서 또 매번 알려드리고 있죠. www.pcsale.co.kr에서 이달의 제철 수산물인 도다리와 대게는 10에서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제 요리법도 알려드렸는데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쑥도 정말 봄을 상징하고요. 도다리, 이 봄의 봄바다를 상징하니까 두 개 드시고 아주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부터 좀 바뀌는 주목할 만한 제도가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이달부터 새로 바뀌는 제도는 바로 노쇼에 위약금을 적용하는 건데요. 네. 이 노쇼라고 하면은 예약을 한 뒤에 취소도 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 행위를 이르는 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워낙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법적 규제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네. 식당을 예약한 다음에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고요. 네. 또 특히 돌잔치나 회갑잔치 같은 연회시설을 예약할 때라면 규정이 더 강력해져서 일주일 전까지는 취소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약금에 더해서 이용금액의 10%까지 합쳐서 위약금으로 지불하셔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 취소하는 사정이 사업자가 잘못했을 경우에라면 오히려 예약금의 2배를 고객에게 물어주어야 됩니다. 예, 이 노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허탈하고 또 힘든 일인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노쇼가 생기게 되면 가고 싶은데도 못 간 분들까지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항공권은 어떻습니까? 이 항공사와 관련된 개정안에 따르면은 앞으로는 결항이나 지연 사유에 대해서 항공사가 이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생겨요. 아, 네. 네, 그리고 국제편이 만약에 지체될 경우에는 항공사가 4시간 이내의 경우에 200에서 400달러, 최대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아예 결항까지 해버리면은 600달러까지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항공사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공연과 관련된 위약금 면제 규정도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여행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취소할 때 위약금이 면제, 그리고 그 공연 티켓은 구입한 사람이 만약에 전염병이나 독감에 걸려서 관람을 취소해야 된다. 네. 그럴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환불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하니까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약하고 만약에 늦거나 못 갈 경우에는 꼭 전화를 해주는데요. 그럴 경우에 또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바뀐 제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에 제철 먹거리 또 달라지는 이 여행철 다가오니까 제도까지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주 물가 동향도 한번 봐야겠죠? 이제 3월이 되면서 초등학교도 개학하고 대학교 개강도 있는 3월이니까요. 네네. 급식 수요가 그만큼 많아져서 마늘, 양파 가격 상승할 겁니다. 네. 그중 마늘은 공급 물량은 충분한 편인데 특히 양파가 가격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저장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 또 창고 속에 양파가 변질되는 경우가 덜어 생기면서 그렇죠. 5월에 이 햇양파가 5월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때까지는 가격이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늘은 키로당 9,300원, 양파는 키로당 2,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오징어나 갈치 가격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오징어 갈치 조금 오르고 있고 마늘, 양파 좀 비싸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품목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양념류 가운데서 하락 품목은 대파와 고추, 풋고추가 있습니다. 네. 대파는 주산지인 전남 신안과 진도 쪽 날씨 따뜻해지면서 키로에 3,200원대로 물량 증가로 판매되고 있고요. 또 풋고추도 경남을 중심으로 출하 면적이 증가하면서 100g에 1,1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이 다가오면서 특히 저렴해진 품목으로 쪽파가 지난주 키로당 6,000원에서 이번 주 4,700원으로 2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네네. 요거 외에도 제철 딸기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일본 컬링 선수 대표단이 한국 딸기 참 맛있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었어요. 이번 주에는 외국인도 칭찬할 정도로 맛있는 우리 그 국내산 딸기 네.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딸기도 많이 드시고요. 또 쪽파 싸졌다고 합니다. 파전 한번 구워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9193님, 무분별한 재건축 대신에 좀 실용적인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풀리는데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9194님, 저희가 워터파크 티켓 선물로 드립니다. 대북 특사단이 북한으로 갔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 환경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